지난 4월 30일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시작 8일 만에 전체 대상 가구의 73.6%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후 긴급 재난지원금을 활용한 소비가 늘면서 전체 카드사 가맹점의 매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또 5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지수가 전월과 비교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시장에 곧바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런 처리 과정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국의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속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기사를 낸 것. 지급 2주차에 이미 80% 가까운 국민이 지원금을 받은 한국의 상황을 얘기하며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 IT를 적극 활용한 한국의 행정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도 6월 23일 전자정부의 날을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경제 효과를 톡톡히 냈던 긴급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러한 빠른 효과를 가능하게 했던 디지털 정부혁신, 그 자세한 내용을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선 디지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역 모범국으로 자리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금이 지원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서 내수를 높이는 효과도 톡톡히 이뤄냈죠. 하지만 그동안 경험한 적 없는 높은 감염률을 가진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유행에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른 변화가 필요하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최일구에 정말 한 약 40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두 번째 뵙는 분은 처음이에요. 네, 6개월 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보니까 작년 12월 13일 날 여기 오셨는데 예,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콧자도 안 보였었는데 맞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부터 지금 뭐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좀 빠뜨리고 있는데, 자, 일단 대한민국 전자정부 K디지털의 선봉장이십니다. 예. 자, K방역은 정은경 본부장, K디지털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예. 감사합니다. 예, 특히 뭐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내손 안에 운전면허증, 디지털, 휴대폰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나 안전은 이제 행안부가 이제 담당하는 부서인데 코로나19 대응 행안부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돼서는 지금은 이제 심각 단계에서 중앙 재해대책본부 중대본이라고 저희가 흔히 속칭합니다만 그게 이제 총리께서 위원장을 맡아갖고 총괄 지휘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안에 이제 방역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주관하는 중수본. 그 방역을 지원하는 범정부 지원 체계는 범대본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그거는 저희 행정안전부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범대본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저번에 1월에 임시생활시설 우한 교민들 그런 시설 운영이라든지 교민들께서 들어오셨는데 그때 생활하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진천하고 아산 그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그다음에 또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를 저희 또 행정안전부 또 범대본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총선 지원 업무라든지 4월 15일 날 총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저희 행정안전부가 코로나 대응과 관련돼서 일부 좀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 주목을 받는 나라인데 또 총선도 무탈하게 좀 치러냈어요. 네. 행안부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대응 과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사실은 이제 4월 15일 날 저희가 총선을 치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만 저희가 나중을 좀 반출을 해보니까 4월 15일 기준으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선거를 치르지 못한 나라가 49개국이 있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걱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고 또 코로나여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안전한 선거를 최우선으로 두고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주관은 선관위가 합니다만 저희 자치단체랑 행안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방역이라든지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그 코로나와 관련된 선거 이후에 혹시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혹시 또 유증상자가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저희가 담당을 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격리되신 분들 또는 확진되셔서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 계신 분들에게도 최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사실은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투표율이 66.2%라는 28년 그렇죠.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좀 기록하게 됐고 또 투표소에 내에서의 감염이 한 사례도 발생하지 예. 않아서 저희는 비교적 잘 안전하게 선거를 치루었다라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투표하러 갔더니 그 줄서기 거리두기 있었고 그다음에 갔더니 비닐 장갑도 다 준비를 해놨고 말이죠. 네, 발열 손소독제, 체크, 발열도 눈도 체크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준비를 좀 잘하긴 했다는 평은 받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 안전한 선거를 치른 배경에는 국민들께서 정부의 방역 대책을 믿어주신 게 제일 크지 않나. 예. 그리고 또 실제로 투표소에 오셔가지고 뭐 긴 줄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거리를 지키는데도 노력을 해주신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네. 사실은 그런 좋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그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국민들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겸손하신 것 같긴 한데 잘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럴 때라도 한번 칭찬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6월 13일 날에 이 코로나 이 와중에서도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17개 시도에서 공무원 임용 시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현장도 가서 보시고 그랬던데. 네,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각종 시험이 연기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지방 공무원 8급 9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까 5만 명 정도의 응시자가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하는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에서 다 긴장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통상 30명 들어가는 이제 교실에 20인 이하를 들어가게 한다든지 해서 거리를 그다음에 또 확보한다든지 또 반드시 시험 중에는 마스크를 쓰시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을 거쳐서 수험자 중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이제 그런 결과로 저희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그 기획을 하려 보면 회의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죠. 네,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사실은 이제 투표소도 그렇고요. 선거 때는 요번에 시험장 같은 경우에가 주로 이제 중학교 이런 데서 이제 있었습니다만 그 종사하는 시험장별 종사 공무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제 휴일 반납하시고 오셔가지고 뭐 방역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험 관리까지를 다 하려니까요. 그분들이 사실 더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제 K 방역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상 처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가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긴급 재난 지원금의 역할이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을까? 긴급 재난 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된 5월 2주 이후 8개 카드사 가맹점의 전체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매출 또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다. 가게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 긴급 재난 지원금.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을까? 자, 코로나19 이런 속에서 또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인데, 자, 관련 내용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주 빠르게 이제 또 신속하게 이제 지급이 된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하고 특히 일본하고도 비교가 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팍 전 국민한테 지급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재난지원금이고 또 그게 긴급 재난지원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빨리 이걸 나눠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5월 중에 거의 다 나눠드려서 저희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한 요인은 한 3가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일단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00년 김대중 정부 이후 투자한 전자정보로 인한 각종 시스템들이 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 협력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자정부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만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다고 하면 상당한 줄서기가 불가피했을 텐데, 민간 협력을 통해서 카드사 8개사가 같이 좀 협력을 하셔서 카드사 충전 방식을 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 요인, 민간 협력의 이 요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 그 결과 뭐 카드사 충전 방식, 그다음에 또 지역 화폐, 그리고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찾아가는 신청을 받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단을 좀 다양화한 것도 네. 일시에 한 수단에 많은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 좀 유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실제로 긴급 재난 지원금 어느 정도 지급이 됐고 현재 어느 정도 사용이 됐어요? 그 6월 14일 기준으로 99.9%. 네, 99.9%. 이제 그 이의 신청을 하신 이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받아가신 네.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또 6월 14일 기준으로 저희가 카드사에 저희가 6월 14일 기준으로 충전 방식으로 나간 돈이 9조 6,176억 원인데 예. 그중에 7조 9,275억 원, 약 한 82.4%가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카드사하고 이렇게 제휴를 한 거니까 금방 딱딱 이게 나옵니까? 지금 그런 현안. 전체적으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이제 저희가 아까 방식이 다양하다 말씀은 안 드렸습니까? 그 중에 카드사 충전 방식을 통해서 지급한 게 약 한 70% 조금 안 되고요. 나머지는 13%는 예를 들면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화폐라든지 다양한데, 그중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70%에 해당하는 네. 신용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6월 14일까지 82.4%가 소비됐다. 알겠어요.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현황을 알고 싶으면 금세 알 수는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카드사의 경우에는 예. 다만 이제 지역 화폐나 이런 건 이제 자치단체를 통해서 별도 통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도 써봤습니다만 저도 이제 충전형으로 이제 받았는데 그러셨어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똑같은 금액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 결제가 됐어도 네, 이 그건 지역에서 쓰는 그거는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결제되고 뭐 이런 상황 보고서 맞습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 이 전자정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가장 많이 사용한 곳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그 마트 식료품점, 예. 그러니까 음식물 이렇게 재료 이렇게 사시는 데가 25.5%, 그다음에 식사하시는 데 네. 음식점 24.3%,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병원 약국이세요. 오. 10.6%. 그래서 이 상위 3개를 합치면 그게 60% 정도가 예.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런 데서 많이 이제 쓰신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소비 패턴이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뭐 먹고 그런 데 좀 썼는데, 근데
그래서 정부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긴급 재난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코로나19로 이제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역 소상공인이라도 좀 살려보자 이런 목적이 이제 컸는데 어때요? 좀 도움이 된 것으로 결론이 났나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현금 지급은 이제 5월 4일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카드 충전은 이제 5월 13일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5월 중에 사실은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 조사 5월치를 보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한 20%,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한 36% 정도의 체감 경기 지수가 높아진 걸로 벌써 당장 5월에 그렇게 나타나고요. 또 카드 매출, 아까 말씀드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소상공인 사업장의 평균 매출이 1년 전 2019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이런 소비 진작과 같은 이런 경제적 효과 외에 가외 효과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늘 대형 마트만 다니시다가 국민들께서 동네에서 쓰라 하니까 전통시장도 한번 가보시고 동네 마트도 가보시고 하시면서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 동네 마트를 좀 재발견하게 됐다. 네. 그리고 이웃을 좀 발견하게도 되고 했다는 그런 가외 효과도 있어서 그런 측면도 아주 긍정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세계적 유행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뭐 전 세계가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도 국민들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제 지원한 건데요. 지급 효과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총평을 한번 해줘 보세요. 국민에게 그 참 어려운 코로나 위기를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생계까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보다는 더 어려운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이 국민 전체에 대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은 생각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경제적인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가외 효과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같이 공동체 힘을 느끼게 되는 계기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 얼마 전에 어느 일간지에서 실시한 그 여론조사 동향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공적 신뢰도가 많이 상승이 됐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네. 위로가 됐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하나 제가 덧붙이자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매일 월급 받아가지고 이 세금만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명절 때 왜 고속도로 톨비 안 내는 거 그런 거 약간의 위로와 대접을 좀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납세자로서 좀 뿌듯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부제가 대한민국이 먼저 갑니다. 네, 그런 저희가 의욕과 그다음에 비전을 담아서 추진하는 만큼 이 계획이 잘 되면 국민들께서 삶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자 추적이라든가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있어서 우리나라 디지털 시스템이 이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자정부 서비스에 잘된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말씀드릴 때도 이제 IT 우리가 이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구축한 IT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K 방역을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시스템들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뭐 출입국 관리, 검역, 그다음에 감염병 감시 그리고 저희 부에서 한 뭐 감염병과 관련되어 자가격리자 그 안전보고 앱이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그 상당히 큰 역할을 지금 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공적 마스크 재고 앱 같은 것 경우도 보면은
저희가 이런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민간에 드리면 민간에서 그걸 가지고 또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는 또 민간 협력도 같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 K 방역에는 이제 그런 2000년 김대중 정부부터 저희가 시작한 이런 IT 시스템과 어떤 민간 협력의 여러 가지들이 좀 잘 결합된 그런 결과로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 공무원 하시다가 IT 전문가 되시겠어요? 저번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월 23일 날이 이제 네. 전자정부의 날이었는데 그날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전략을 발표를 하셨어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진 게 내 손 안에 휴대폰 안에 운전면허증을 이제 들고 다니게 됐다. 네. 요 얘기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벌써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카드 이런 거 벌써 스마트폰에다가 넣어가지고 뭐 지하철을 타신다든지 결제를 하시고 하시는데 유독 신분증만은 플라스틱 형태로 돼가지고 지갑에 남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이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는 공무원증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에는 운전면허증까지 한번 스마트폰에다 넣자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사실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하고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운전면허증하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같기 때문에 각종 뭐 결제라든지 할 때 본인의 신분 확인, 그다음에 거래 이런 데도 상당히 활용도가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알았어요.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로 낸 사진 중에 네. 홍길동 여동생 이름이 홍길순이었다는 거. 그랬나요? 몰랐네요. 그럼 하여튼 올해는 이제 공무원 신분증을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 운전면허증. 네. 몇 개만 더 좀 소개 좀 제가 여쭤볼게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뭐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부가 데이터를 다 갖고 또 국민께서 요구하시면 주로 증명서 형태로 자꾸만 발급을 해주는데 종이 증명서 형태로 이제 국민들께서는 은행 대출을 가거나 주택 청약을 갈 때마다 그걸 종이로 받으셔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 같은 데에다가 전자증명서 형태든 아니면 데이터 형태든 나와 관련된 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 필요시 예를 들면 은행이면 은행 대출이면 은행에 아니면 뭐 주택 청약이면 주택 청약하는 그 기관에 그거를 증명서나 전자증명서나 데이터를 바로 보낼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더 낫겠다. 네. 그런 판단으로 저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대목이 요거예요.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네. 국민비서 서비스. 모두 국민이 비서 한 명씩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에 요즘 이제 뭐 AI 스피커니 이래가지고 일반 이제 시중에도 이제 개인이 이제 쓸 수 있는 마치 비서 역할을 하는 이런 그 인터페이스 기계들이 디바이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통사에서 그걸 서비스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국민과의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시스템 또는 앱 또는 디바이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민이 뭐 예를 들면 건강검진 시기, 그다음에 뭐 세금 납부 시기, 아니면 뭐 과태료,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과태료, 세금 이런 부분에 관해서 늘 친근하게 물어보고 답변을 얻을 수 있고 또 기간이 도래했을 때 사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이렇게 과태료를 더 추가로 더 문다든지 하는 이런 불편을 없애도록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머지않아 그 국민과 그 정부와의 그 접점에 국민 비서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비서, 국민자 들어가는 그 정책 말씀 듣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 초기에 이제 IT 막 그 IMF 이후에 이제 육성한다고 그래서 국민 PC라는 거 그런 것도 저 보급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그것이 뭐 지금 우리나라의 IT 강국의 밑거름이 됐던 맞습니다. 거기도 하고 국민비서 사업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 네. 범정부 통화 콜센터 네. 구축하신다 그러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그 요번에 사실은 국민들께서 국민비서하고 컨셉은 비슷합니다만 전국에 그 118개 기관의 콜센터가 각각 산재해 있습니다. 서울 그래서 같으면 뭐 다산 콜센터.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콜센터가 많은데 국민들께서는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 전화를 하면은 잘못 전화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콜센터 저 센터를 전전하다 보면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전체 콜센터를 통합을 해서 설사 다른 잘 모르는 사람이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그 다음 사람이 받았을 때 앞에 어떤 통화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돼서 한 통화로 그 민원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컨셉으로 저기 통합 민원 콜센터를 저희가 네. 준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정부 혁신 과제들 몇 가지 소개도 해주셨고 네. 그랬는데 이게 완성됐을 때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십니다만 지금의 세상을 디지털 세상,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이렇게 디지털로 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곧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전환의 시기가 더 가속화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에 저희가 그 전자정부의 날을 맞이해서 그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발전 계획을 저희가 만들면서 비전을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뭐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대면 업무 환경의 뭐 구성이라든지 코로나가 제기한 문제들을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께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적어도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대한민국이 먼저 갑니다. 네, 그런 저희가 의욕과 그다음에 비전을 담아서 추진하는 만큼 이 계획이 잘 되면 국민들께서 삶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디지털 정부 혁신은 전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하고도 아까도 좀 카드사하고도 협력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부처 협업과 민간 협업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요 발전 계획에 담겨져 있는 과제들 어느 하나도 부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과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범정부 TF를 구성을 해서 부처 간 의견을 조율을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고요. 또 학계라든지 산업계, 그다음에 전문가 단체들과는 워킹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네.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 발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늘 체크를 하고 또 시행 계획을 보다 좀 촘촘히 짜는데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국민들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다시 정부가 만든 앱이나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용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민간과 좀 협업을 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쓰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에서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러면 좋죠. 민간 협업이 중요해서요. 예. 저희가 2월 17일 날 카카오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카카오 이제 올해 중에는 그 첫 번째 시범 사업으로 카카오톡에서 우리 읍면동 주민센터의 각종 교양 강좌들을 수강 신청을 먼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요? 예. 그다음에 뭐 내년부터는 뭐 시스템이 구현은 되는 대로 가장 빠르게 국세, 지방세,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주민등록 등본도 카카오톡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네. 하는 등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굳이 정부가 만든 웹이나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안 하고
국민들께서 쓰시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많이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차관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조 임금 때 실사구시. 네, 맞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뭐 새로운 서비스가 정부에서 만들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겨? 컴퓨터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네, 들어가서 다운받고 그러려면 이게 안 써질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카톡 같은 거야 우리가 항상 쓰는 거니까 그거를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국민이 접근하게 할 수 있다면 진짜 실사구시라고 네, 보여집니다. 디지털 정부 혁신이나 사실 코로나19 대응이나 정부가 선제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 뭐 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또 자치단체와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초에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6차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서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을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이제 주요 축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 좀 쉽게 풀어서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한국판 뉴딜은 그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토대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의 두 가지 축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22년까지 31조 원을 투자를 해서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본 계획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종합 계획은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한 7월 중순쯤에 국민들께 지금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세부 사업까지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먼저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을 이제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30년대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그 소위 뉴딜, 미국판 뉴딜의 상징이 후보댐이듯이 저희는 이번에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의 구축, 개방, 활용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국가망을 이제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행정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좀 전환한다든지 농어촌에 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이 예시로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뭐 각종 우리 SOC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들을 이제 센서 등을 이용을 해서 좀 디지털화한다든지 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린 뉴딜은 사실 이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이런 컨셉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정부청사 같은 이런 노후 공공 건축물들을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와 같은 전통 주력 산업들을 예를 들면 친환경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저탄소 산업으로 다시 좀 구조를 바꾼다든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더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도 많이 염두에 두시고. 네, 그것은 이제 그린 뉴딜에 들어가는 과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라고 그러죠. 비대면 산업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국가 기반 시설의 대대적인 디지털화 등이 중요한 시점인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23일 날 발표드린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신분증, 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또는 뭐 디지털 부동산 거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앞으로 저희 정부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 계획을 통해서도 많은 비대면 공공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국민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방금 전에 또 말씀드린 디지털 뉴딜과 관련돼서도 비대면 산업 육성 계획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모든 전국에 한 20여만 개 전국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온라인 교과서 개발, 그다음에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확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요즘 감염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재택근무. 그런 비대면 업무 인프라를 좀 확충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국가, 뭐 도로 등 도로, 철도 등 이제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화하는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뭐 도로 간선망에 지능형 교통 관제 체제 구축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그 매번 그 급경사지라든가 이렇게 좀 풍수의 위험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데에다가 미리 센서를 좀 설치해서 조기에 그 예경보를 좀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우리 전자정부를 더 앞당기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정부 혁신 과제 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관심을 당부하는 말씀 마무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디지털 정부 혁신이나 사실 코로나19 대응이나 정부가 선제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 뭐 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것이 또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 등 개인의 안전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이런 참여가 합쳐져서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행정안전부도 관계 부처와 함께 또 자치단체와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디지털 선봉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 시스템은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긴급이라는 상황에 맞게 재난지원금도 즉각적으로 지급이 됐고 국민 경제에 결국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는 정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